지난 시간에 우리는 애틀랜타로 쳐들어오는 셔먼의 군단을 보았죠. 이 난리통 속에서 멜라니는 출산을 하죠. 멜라니는 스칼렛과 꼭 닮은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만 태어난 아이는 남자애였습니다. 여기서 프릿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다이아 수저 아가씨 스칼렛의 몸종이며 흑인, 여자, 아이. 곧 언뜻 상상할 만한 약자성은 모조리 갖춘 이 인물은 그렇습니다. 작가가 혐오하라고 던져놓은 캐릭터입니다. 미첼은 이야기하죠. 봐라, 이 흑인 여자아이를. 어리석고 게으르고 부정직하지? 그것들은 흑인들의 본성이야. 흑인은 백인에게 곧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노예 해방이라니 참내 어이없네. 그런데 미첼이 이렇게 부정적인 속성들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프리시에게 우겨넣은 탓에 프리시는 오히려 작가의 의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위인이 됐습니다. 프리시처럼 노예였던가 또는 그것과 적어도 유사한 생활을 했던 분이라면 이를테면 군대에 다녀왔던 독자들은 프리시를 보고 저거 싶으실 텐데요. 바로 트롤러입니다. 군대에서는 고문관이라고 하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는 흑인들이 여럿 등장하지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흑인들은 제로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데 그런 흑인들은 우리의 주인공들, 즉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상종하려 들지 않을 테니까요. 곧 미첼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스칼렛과 멜라니가 살던 당시에도 탁월한 지성과 용기를 보여주는 여러 영웅적인 흑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스칼렛은 그런 사람들을 모르죠. 미첼이 묘사하려는 것은 오직 노예의 미덕을 갖춘 흑인인데요. 미첼은 그런 노예성을 찬양하면서 자신은 절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며 흑인을 사실 좋아한다고 주장합니다. 전형적인 인종차별주의자죠. 프리시는 심지어 그것에서도 예외지만요. 노예였던 남부 흑인들은 스칼렛 같은 노예주들에게 어떻게 대항해야 했을까요? 적극적인 방법들이 있었죠. 바로 노예제도가 없는 곳으로 탈출하는 흑인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흑인들은 다시 남부로 잠입해서 다른 노예들도 탈출시키곤 했답니다. 더 과격한 것으로는 주인을 몰래 살해하거나 아예 반란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었죠. 그런 사건들은 사실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정도였지만 노예주들은 그런 아래로부터의 폭력에 거의 편집증적인 공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용맹이 없는 소극적이고 얌전한 흑인들 역시 체제에 일상적으로 반항하곤 했죠. 고문관이 아니었던 전역자 여러분들도 군대에서 기회만 있으면 속칭 뺑기를 쳤으며 예비군에 가서는 아주 대놓고 말썽을 피우고 있지 않나요? 남부의 노예들 역시 갖은 방식으로 사보타주, 즉 태업을 했죠. 멍청해 보이는 것은 아주 좋은 태업 방식입니다. 아, 하기 싫어. 또는 그래, 나 열등하다 어쩔래 라는 마음만 먹으면은 실제로 사람은 충분히 멍청해질 수 있기에 정말 모자란 것인지 개기는 것인지 주인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죠. 물론 노예주들은 당근과 채찍의 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채찍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노예들은 한국의 사병들보다 대체로 사정이 열악했지만 유리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몸값이 비쌌다는 것입니다. 지금 돈으로 대략 2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었다고 하죠. 시장에 내놓아 가족과 생이별을 시키는 게 노예주로서는 최대의 처벌이었다고 합니다. 가죽을 벗겨버릴 줄 알아? 보시다시피 작심한 트롤러에게 협박 따위는 전혀 안 먹히죠. 프리시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첼의 관찰력이 그 자신의 하찮은 양식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배계급은 하층 계급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저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해방 당시 일본인들의 수기를 보면은 순종적이고 얌전할 줄 알았던 조선인들이 해방이 되자마자 갑자기 적개심을 드러내서 너무 당황스러웠다나 뭐라나. 남부 백인 노예주들도 비슷한 충격을 받았죠. 자신들은 나름 흑인들을 잘 대해줬다고 여겼는데 흑인들은 셔먼의 군단 앞에서 주인을 놔두고 떠나버렸거든요.
영화에서 프리시는 소설보다 더 트롤로 같죠? 이것은 영상물의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설정이라도 그 캐릭터를 설득력 있게 연기하기 위해 현실의 배우가 노력하게 되니까요. 멜라니는 진통을 겪고 프리시는 트롤링을 하는 와중에 이 씬이 나옵니다. 스칼렛이 의사 선생을 찾으러 열차 차고지에 가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의 기준으로는 미친 듯이 스펙터클한 장면이죠. 실제로 사람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찍은 거니까요. 1939년 첫 상영 당시 미첼의 남편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저렇게 병사가 많았는데 전장에 왜 줬어? 사람이 모자라 반은 또 인형을 썼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엑스트라가 800명, 소설의 원래 설정보다 훨씬 많죠? 오직 스펙터클을 위해서. CG가 없던 시절 스크린에 비춰지는 물체들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실체성을 갖고 있었죠. 이것은 무의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도 1997년에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서 굉장한 압도감을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화면에 나타나는 그 엄청난 크기의 배는 너무나 생생하게 현실 이상이었으니까요. 결국 의사는 오지 않고 프리시는 스칼렛을 돕기는커녕 옆에서 열심히 회방을 놓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산이었지만 스칼렛은 멜라니를 위해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주죠. 그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고 멜라니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스칼렛은 레트를 영입해서 애틀랜타를 탈출할 계획을 짜죠. 멜라니와 아이를 데리고요. 스칼렛은 집, 테라 농장으로 가려고 들지만 그 주변은 셔먼이 한창 휩쓸고 다니는 중 레트는 스칼렛을 뜯어 말리죠. 하지만 스칼렛은 막무가내로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요. 걸어서라도 집에 갈 거야. 날 방해하면 당신도 죽일 거야. 진짜로, 진짜로. 그래요, 달링. 집에 갑시다. 가요. 늘 뺀질뺀질하던 레트는 오늘따라 웬일로 다정하기 그지없군요. 레트가 멜라니를 부축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멜라니는 애슐리 그리고 죽은 찰스 오빠의 이름을 부르죠. 애슐리의 사진과 찰스의 군도를 챙겨달라는 이야기. 앞서 말했던 원래는 멜라니의 아버지의 것이었던 그 칼 말입니다. 소설에서는 사진조차 애슐리의 것이 아닌 찰스의 사진입니다. 이 차이는 그렇습니다. 영화의 각본가는 여기서 남편의 부재를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화에 등장하는 애슐리와 멜라니의 애정 씬들, 이런 씬들은 소설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면들이 그럴듯하게 살짝 끼어들어가 있는데요. 아주 그럴듯해서 소설을 본 사람들도 크게 어색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죠. 하지만 앞서의 칼과 사진은 소설과 너무 노골적으로 다르죠. 각본가는 어째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찰스의 칼이 그만큼 불어난 물건이어서 그렇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애틀랜타가 슬슬 불타고 있습니다. 이윽고 영화의 스펙터클의 최정점이 나오는데요. 탄압고가 폭발하여 그 근방을 싸그리 날려버리게 되죠. 이것은 애틀랜타의 딱히 큰 불행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이어 들어올 셔먼더 재앙이 남아있는 것도 다 태워버릴 예정이니까요.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은 스턴트 배우들로 자세히 보면 얼굴이 안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 스칼렛 역의 비비안니는 아직 캐스팅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무너지는 건물은 바로 직전에 개봉했던 아마 그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킹콩의 세트입니다. 촬영지는 원래 있던 건물을 이렇게 박살내고 새 건물을 지어서 영화를 찍기 시작했죠. 얼마나 화염이 심했는지 근방의 LA 시민들이 문의 전화를 하도 많이 걸어서 기지국이 마비될 정도였다고 하네요. 10개의 기적 장면과 더불어 고전 영화들 중에서 늘 꼽혔던 시각 효과 장면입니다. 화염 속을 무사히 빠져나온 스칼렛 일행. 스칼렛은 패주하는 군대를 보며 전쟁을 일으킨 이웃들에게 분개하죠.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니 레트가 모두 옳았죠. 스칼렛은 실용주의자 레트의 현명함을 칭찬합니다.
레트, 당신이 군대 안 가서 정말 다행이야. 당신이 자랑스러워. 딴 인간들보다 똑똑하니까. 레트의 반응이 좀 이상하군요. 안 자랑스러운데? 그리고 테라로 향하는 갈림길, 고된 여행을 견디다 못한 멜라니는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무슨 일인가요? 레트는 갑자기 군에 입대하겠다고 합니다. 스칼렛은 황당해합니다. 패전이 확실한데 어째서? 레트 버틀러는 내셔널리스트가 되었습니다. 내면의 민족주의적 감성, 흔히 말하는 국뽕이 깨어난 것입니다. 남군 총사령관 리는 원래 연방 군인이었고 연방주의자였고 원칙적으로는 노예제 반대자였습니다. 노예제는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악하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자 연방 장교직을 내려놓고 남부군에 들어갔죠. 나는 연방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다. 하지만 명예는 예외다. 명예란 대체 뭘까요? 노예제도 수호를 위한 반란을 일으키는 쪽이 더 명예롭다는 이야기? 눈치채셨겠다시피 리의 이 명예란 그냥 거시기 정도의 아무 말입니다. 창조경제 같은 것이죠. 여기서 강준만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강준만의 미국사 산책 3권. 명예의 문제는 남북전쟁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다수 남부 백인은 노예제도를 지키기보다 노예제도에 기반을 둔 남부의 사회체제를 지키고자 했으며 남부를 착취해왔다고 여긴 북부에 대한 강한 반감과 더불어 흑인 노예 해방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리의 명예는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북부인들로부터 그리고 흑인들로부터 자신을 구분지음으로써 생성되는 남부 백인이라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죠. 예컨대 일베가 북한 여성, 호남인을 배제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는 것처럼요. 또는 워마드가 남성과 트랜스젠더를 그들과 분리함으로써 소속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레트는 이런 소속감, 아니 집단 자체의 경멸적인 태도를 보여왔어요. 남부의 운명 따위는 알 바 아니고 독신주의자이며 고향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심지어 가족들과도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였죠. 하지만 레트는 투기꾼들이나 성매매 종사자들과의 계산적 관계로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프리시의 손에 이끌려 유흥업소를 걸어 나왔다가 레트에 숨겨져 왔던 그 소속감, 또한 유대감에 대한 지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칼렛이라는 층은 심지어 지나쳐서 국가주의라는 근대의 대표적 광기까지 폭주해 올라가 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비록 숨겨져 있을지라도 그 지향이란 더없이 강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스칼렛은 인문학적 소양이 완전히 결여된 관계로 내셔널리즘 같은 거대 서사 따위에 홀랑 넘어가지 않습니다. 역시 인문학이란 유해한 것이에요. 민족주의 같은 소리 하네. 그러나 바보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게 만드는 것이 무서운 점이죠. 레트의 정황하고 로맨틱한 대사들에 이어 인상적인 키스씬이 나오는데요. 이 탈의 주요한 테마와는 다소 무관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주 유명한 영화 역사에서 길이 남을 키스씬이죠. 여담이지만 클라크 게이블은 원래 치열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네요. 요새 같은 치아 교정이 없던 시절이었고 이 문제는 게이블에게 치명적이었죠. 배우로 성공하기 위해서 게이블은 이빨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틀니를 끼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결단은 치아 위생에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왔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촬영 당시 비비안 리가 키스씬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있었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영화에서 스칼렛과 레트 사이의 케미는 뛰어나게 좋죠? 촬영장에서도 클라크 게이블과 비비안 리 두 배우는 제법 친하게 지냈다는데요. 대기 시간에는 둘이 같이 보드게임을 하며 놀았다고 합니다. 레트는 뽀뽀만 하고 정말 떠나버리죠?
그리고 스칼렛은 멜라니를 태우고 테라로 힘겹게 전진합니다. 길에는 셔먼한 흔적들로 가득하죠. 그리고 그들은 멜라니의 시댁 12참나무에 다다랐지만 그것에는 급진적 모더니스트 예술가 셔먼장의 해체주의 작품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